똥을 얘기하는 거냐? 예. 똥. 똥. 그럼 네가 생각하기엔 이 새끼 왜 그런 거 같으냐?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같냐?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서울의 일단 전 지역을 전부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서울의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 집 사지 말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출근해야 돼요. 정부 정책 진짜 X같이 안 짰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2인자. 자, 오늘은 좀 빠르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10월 15일 날 정책 나오는 거 관련돼서 제가 요거는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이게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뭐 9월 7일 날 나오고 9월 8일 날 적용되는 것도 있고 이번 대책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10월 15일 날 정부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 바로 10월 16일 날 정부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면 과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찍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은 우리 이런 규제 분명 어디선가 보신 것 같아요. 언제 봤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이런 정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급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하고 전국을 규제적으로 묶기도 하고 취득세, 정부세 중과하기도 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집값 잡으려면 정말 편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미 이런 정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 사다리 걸어차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집을 공급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5년 동안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급을 과연 어떻게 하고 착공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미 답습이 됐거든.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사다리가 걷어 찾아가고 내 월급의 가치가 이 똥값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실제로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 연끌해가지고 사가지고 못 버티고 죽은 경매 나오고 그런 물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정책을 정말 잘못 짜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정책 짜면은 정말로 국민들을 하나도 나는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거에 나온 정책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할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명하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때처럼 패닉바잉 하지 않고 그때 그런 얘기들 많았죠.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슬기롭게 이번 규제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고 답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규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어디가 올라갈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큰 틀에서 보고 제가 몇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책이 나온 이유가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새로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의 일단 전 지역을 전부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서울의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 집 사지 말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 받고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대출도 받고 어느 정도 내가 모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건데 그거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을 사지 말래. 왜 서울에 집을 못 살게 하는 거죠? 이미 국회의원들은 서울에 집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 사려고 딱 투자하려고 보니까 아니면 거기에 실거주 하려고 보니까 대출을 막아버렸어. 그 사람들은 이미 대출 다 받고 샀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책만 놓고 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정책이 잘못된 거다. 규제 지역으로 묶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 그 사람들이 내가 서울에 일자리가 있으면 집을 좀 구할 수 있게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좀 공급해주고 어떻게 보면 신도시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공급량을 늘려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규제만 한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2인자 일단 서울 지역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서 이제 몇 군데 더 묶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해가지고 대출까지 묶었고요. 여기에 가장 마지막에 이 정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신속 이행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단언코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급진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기존의 이 슬럼화된 지역들을 재개발을 시키면 돼요. 재건축을 시키면 되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도 사업성을 만들어주면은 135만 가구 저는 공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올려버린대요. 법을 더 바꿔서 혹은 뭐 대통령령으로 행정규칙을 바꿔서 행정명령 바꿔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급진적이긴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까요? 일단 투기가해지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게 서울은 전 지역이 다 묶였고 그 다음 뭐 광명, 하남, 과천, 안양, 의왕, 성남, 수원, 용인 이런 지역까지 묶였습니다. 근데 요게 이 묶인 이 지역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게 뭐냐? 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동탄 안 묶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보다 집값이 비싼 데가 구리입니다. 구리도 안 묶었어요. 그리고 남양주 중에서도 다산 신도시 하면 거기 30평 기준 평균 가격이 8억입니다. 거기가 노원보다 훨씬 비싼데 거기도 안 묶었습니다. 그리고 부천도 아파트 집값 되게 비쌉니다. 1호선, 7호선 라인, 인천과 부천 지역 다 안 묶었다. 내가 이걸 딱 보고 느끼는 게 여기 풍선 효과를 해서 튈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비교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 반드시 올라가겠구나. 왜냐면 서울의 접근성 용이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한 인프라가 다 형성된 지역에 비교제로 아직 묶이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가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묶겠구나. 이거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전 정권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일단 서울 규제지역 묶고 그 다음 풍산효과로 주변 올라가니까 주변 규제지역 묶고 그 다음 주변 규제지역 묶었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지방까지 묶고 여러 군데 다 묶어버렸어요.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긴 합니다. 왜냐면 암만 머리를 잡아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집값 잡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단순합니다. 공급량 늘리면 되는데 공급량을 못 늘리는 게 이게 가장 큰 단점이다.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규제들을 그냥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 계속해서 가보면은 이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있으면은 전세 끼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 힘듭니다. 실거래 의무가 붙기 때문에 갭 투자는 이제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대출도 많이 줄었죠. 주담대 최대한도 일단 묶였는데 15억 원 이하일 때 대출한도 6억, 15억 이상 25억 원 이하 4억, 25억 원 초과 2억 원인데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규제지역 묶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진짜 일처리 개떡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노원, 도봉, 강북 이쪽 라인 집값 4억짜리, 3억짜리 많거든요. 걔네 안 올라갔어요. 노원에서 집값 올라간 거는 이제 10억에서 15억 이상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 차 이내에 신축 물건들이 올라갔지 구축 물건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떨어진 상태 그대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똑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 갈라치기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너네 서울이니까 어쩔 수 없다. 같이 묶여라.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출근해야 돼요. 우리도 서울에서 그냥 깔끔하게 강남 갈 때 30분 만에 가고 싶고 그래요. 저기 의정부 가가지고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가고 저 인천 끝자락 동인천 같은 데 가서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가고 우리 그런 거 안 원합니다. 정부 정책 진짜 개떡같이 안 짰으면 좋겠어요. 규제적 묶을 거면 좀 핀셋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묶는다. 이 지금 집값 많이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것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좀 묶고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다 묶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전세대출 DSR 적용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DSR을 그냥 편입시켰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까지는 이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중간 결과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호가 띄우기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실거래가 높게 이제 신고한 다음에 취소해가지고 그 실거래가를 남기는 그런 행위들을 보통 가격 띄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발을 좀 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향 9월 7일날 후속조치 신속 이행인데 요거 공급량 늘리겠다는 겁니다. 135만 가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늘립니다. 절대로. 부동산 2인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 나왔으면 투자를 해야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규제 지역에 묶인 서울 지역에 대한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서울에 땅은 어차피 못 늘립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고 실무 자산입니다.
바로 팔리는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안정적인 자산이다. 서울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도 괜찮다. 근데 이게 내가 서울에 집을 살려면은 지금 상황에선 적어도 노원집을 살려고 해도 4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현찰을 한 2억은 들고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2억 현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비벼볼 만하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집들이 이런 집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2억, 오래된 구축, 역 근처에 있는 오래된 30년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 그거 재건축할 것 같습니다. 135만 가구 늘릴 때 이거 재건축 안 하고는 늘릴 수 없거든요. 30년이 넘어가는 재건축 아파트들 이거 사업성 만들어 줄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아파트 살 돈이 없다 라고 하면은 다세대 빌라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다세 빌라는 노후도가 나오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다세 빌라를 투자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무화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재개발 지역들 해가지고 만들어 줄 거거든요. 용적률 해가지고 우리 원하는 아파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신혼부부고 내가 돈이 많이 없다. 근데 서울에 직장을 꼭 다녀야 된다.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다세대 선택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몸테크 타가지고 노후도 잘 체크해서 재개발 될 만한 물건으로 해서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도 투자의 목적에서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자산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아파트를 1순위로 잡고 2순위를 다세 빌라로 잡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산을 좀 증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닌 그 외의 지역 한번 볼까요? 일단 그 외의 지역 중에서 수도권 물건들 하면은 요거 제가 특강에서 정말 자주 얘기했는데 부천의 7호선 라인, 끝쪽 라인, 산곡이 쪽 라인으로 해서 난 무조건 올라간다. 거기 집값이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 사두면은 난 100% 올라갈 거라고 장담한다라고 하고 특강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아직 지금 저점이 다 바닥이고 이제 거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걸 잡으면 안 돼요. 올라가고 있는 딱 그걸 잡아버리면 상투를 자칫 잘못하면 잡을 수도 있거든요. 급한 마음에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말고 좀 다른 지역들로 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가 지금 좀 많이 소외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도 얼마든지 올라갈 만한 여력 많거든요. 경기 북부라고 하면 의정부하고 양주 쪽이 있습니다. 경기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인천 쪽이죠.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 청라역이 조만간 개통됩니다. 청라역이 2028년 개통일 거예요. 그럼 청라 쪽 인근 라인 부동산 시세도 좀 올라갈 거다. 왜냐면 7호선 라인의 끝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이미 거긴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라 나쁘지 않습니다. 1호선 라인 중에서는 1호선 급행열차가 다니는 지역들, 부평역, 송내역, 부천역, 1호선 급행 다니는 라인들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GTX B노선 들어오는 수도권 지역들, 그 지역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GTX 노선. 이 지역들에 투자를 하면 된다. 서울 지역, 이게 대출 막혔기 때문에 대출 반드시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주택자라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여기 어차피 다 비규제니까. 그럼 수도권 이외 지방은 어떨까? 지방 투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방 투자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특색이 있는 지역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그런 일자리가 있는 지방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겠다. 근데 이번 대책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 물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을 들어가되 지방은 무조건 아파트만 가야 됩니다. 다세 빌라 들어가면 안 돼요. 안 팔립니다, 나중에. 아파트 중에서도 10년에서 15년 차, 그러니까 20년 차 이내의 준신축 물건들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지방, 거점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인구가 저는 아예 많은 지역이거나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인구가 아예 없는 지역들을 좀 선호합니다. 인구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인구가 15만 명 이하의 물건들 그런 것도 반드시 올라가는 지역들이거든요. 왜냐면 거긴 공급을 못해요. 공급을 하려고 보면은 지금 아파트 30평 분양가 아무리 싸게 잡아도 8사 분양할 때 4억 5천에서 5억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인구 15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줘?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그런 특색 있는 지역들도 우리가 보고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 지역 규제로 왔기 때문에 다음 비교대 지역 가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또 지방으로 이 흐름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잡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자산 가치 좀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들이 들어야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규제한다고 하네. 이렇게 공급량 늘린다고 10원을 주네. 근데 실제로 정책들 나오는 거 보면은 똑같아. 근데 무서워. 왜냐면 규제가 딱 나왔으니까. 그리고 급진적인 규제니까. 근데 요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냥 답습해서 계속 낸다. 그럼 우리가 전 정권 때 딱 봤던 거, 투자했던 방법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이
명확히 나온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출이 막혔는데 그동안 투자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단타도 가능한가요? 지금 우선은 단타를 하려면은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해서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우선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도권이지만 비규제 지역인 이 지역들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특강에서 이 방법들을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특강 자주 하니까 그 대출 특강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세 9년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체 뭐예요? 이것도 이제 바로 내면 그다음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은 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은 어디에서 만드냐? 의회에서 만듭니다.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의결을 해가지고 이 법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발의를 해서 의결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회계한다고 치면은 적어도 한 6개월은 걸릴 건데 그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관련된 우리 투자에 대한 자세한 방안들은 부동산 인자 온라인 클래스 이제 조만간 개설이 됩니다. 그 클래스에서 제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지역들에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팔고 어떤 사례들을 접목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그대로 따라오면 투자할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특징이 급진적인 규제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 규제에 맞춰가지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 한번 찍어놓으면 이제 과거의 자료잖아요. 저희는 이런 규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업데이트해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규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 규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이 규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됩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인자 온라인 강의에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나가면서 보충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서 신청하는 방법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저희 클래스는 온라인 경매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공매 클래스도 개설될 예정. 현금 흐름인 포인트 강의, 월세 강의도 같이 개설이 될 겁니다. 상가 강의 혹은 토지 강의도 이제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저거까지 공부를 해야 돼?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딱 듣는 순간 어렵죠? 그럼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은 어떨까? 똑같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 허들만 딱 넘고 나면은 이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면 매매라는 거 똑같이 하거든요. 내가 이 허들 딱 한 번만 넘으면은 나 평생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달라진 게 없구나.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구나. 너무 돌겨막는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글씨 좀 요것만은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지가 5년 차인데 글씨가 정말 정성 들여서 쓴 겁니다. 제가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글씨로 찾아뵙겠습니다.